안녕하세요. 구비세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4만 구독자 이벤트 참여자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질문은 파키에토님이 주신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미국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 종료 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은, 두 번째는 CBDC 발행이 기존 가상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는 가상자산 가격과 금값 및 달러 인덱스와의 상관관계,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CBDC 발행이 기존 가상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AMA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은 결론은 이거였어요. CBDC는 법정화폐를 토큰화한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펀더멘탈한 면에서 봤을 때는 법정화폐와 별로 다른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가상자산,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고요. 오히려 굳이 영향을 따지고자 한다면은 CBDC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갑이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들에 대한 어떤 장벽이 훨씬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많은 디지털 자산 지갑이 대중들한테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도입에 지금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대신 허물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어덥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들으시고 싶으면 이쪽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상자산 가격과 금값 및 달러 인덱스와의 상관관계인데요. 이것도 사실 과거 AMA에서 다룬 적이 있죠.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상관관계라는 거는 어느 기간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숫자를 통계적으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어느 정도 가격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 상관관계라는 거는 보통 상관계수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 그걸 데이터를 돌려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 계산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보통 한 0에 되게 가까운 숫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면은 정반대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1이면은 완전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고, 0이면은 서로 가격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자산들이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한 마이너스 0.4에서 한 0.89 요 사이의 숫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0에 가깝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따로 논다는 얘기죠. 이게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상관계수를 생각을 할 때 통계학적인 수치에 기존해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선별적인 기억에 의존을 해서 자산 A와 자산 B는 상관관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자꾸 발언을 하죠. 그렇지만은 상관계수라는 거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수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로 돌려봐서 나오는 숫자로 계산을 하는 거인 거고, 흔히 대중매체에서 상관계수는 최근에 움직였던 어떤 가격 움직임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도 굉장히 단기적인 기간을 두고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상관계수라는 이 개념 자체를 잘못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통계학적으로 계산이 되는 상관계수를 보면은 가상자산 가격과 금값 또한 0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와도 굉장히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이 달러 인덱스는 보통 이제 DXY라는 이제 심볼로 많이 대표되는데, 이 달러 인덱스는 US 달러 대비 다른 주요 국가들의 화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숫자죠. 그래서 이 DXY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인 거고, DXY가 내려가면 달러가 약세인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지수입니다. 지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달러랑 다른 법정화폐와의 그 어떤 관계는 강세나 약세나 이거는 비트코인에 뭐 크게 영향을 줄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다른 나라의 법정화폐도 머니 프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는 뭐 이 DXY의 그 움직임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줘야 될 요소는 없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보면은 뭐 DXY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최근에는 보이기도 해요. 좀 더 이제 롱텀으로 보면은 그럴 관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 이거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상관계수라는 걸 돌려봤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들어가시고 싶으시면은 이쪽에 있는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 종료 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이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근데 이 질문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분들의 의견을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채널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법률에 관한 문제
제가 제레미 후원님의 영상을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딱 이 주제를 다뤘어요. SEC가 리플 외에 소송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자산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영상이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총액 높은 거 순서대로 쭉 훑어가면서 점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Legal Brief SEC Danger Rating 이라는 어떤 수치를 자기가 나름 만들어가지고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SEC가 소송을 일으킬 가능성을 이제 수치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높을수록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지수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또 이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레미 후관님은 사실 증권 변호사는 아닙니다. 보험업계 전문 변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사실은 증권 쪽의 전문 변호사는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논리를 펴가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저보다 훨씬 더 지식이 풍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조하는 어떤 수준에서 제가 좀 동영상의 내용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여러 개의 코인을 다루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코인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다노, 도지, 폴카닷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비트코인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 제레미 후관님은 10점 만점에 2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0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보다 낮은 가상자산은 제가 언급을 한 것 중에는 없어요. 그래도 왜 0이 아니고 2이냐 하면은 SEC가 증권을 정의를 내리는 기준은 이제 하위 테스트라는 걸 사용을 하죠. 저희가 전 영상에서 몇 번 다루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4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증권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Investment of Money, 두 번째가 Common Enterprise, 공동 사업체에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Expectation of Profit, 수익을 낸다는 기대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수익이 나느냐 않느냐가 판가름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이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그러면 증권이라고 판별을 하고, 이거는 1940년대에 만들어진 하위 테스트라는 걸 사용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분명히 탈중앙화가 엄청 돼 있기 때문에 소송을 일으킬 주체는 없지만은 큰 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1, 2% 정도를 들고 있는데, 그런 어떤 주체가 만약에 가격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그런 주체가 비트코인을 팔았을 때, 이랬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제3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이 판매한 비트코인이 어떤 investment of money in a common enterprise 라는 어떤 그 SEC가 증권을 판별하기 위해서 내리는 정의에 부합이 된다는 판단하에 0점이 아니고 2점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이런 식의 논리도 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시면은 이 다음에 말씀드리는 자산들에 대한 논리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4점을 주고 있어요. 이 논리는 어떤 거냐면은 결국엔 이런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하위 테스트의 커먼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아니면은 이 제3자라는 게 뚜렷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보기가 힘든데,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재단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더 리스크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로 제시를 하는 것들이 2014년에 ICO를 했죠. ICO라고 부르지는 않았는데 프리세일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을 상대로 판매를 해서 $18 million 정도의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investment of money가 되는 거고, in a common enterprise, 공동 사업체라는 정의에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expectation of profit도 분명히 갖고서 투자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3자의 노력, 그러니까 이더리움 재단과 이더리움 재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발자들에 의해서 투자의 성공이나 실패가 판가름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에 굉장히 부합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16년에 이제 다오 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더리움 재단의 리더십 하에 하드포크를 감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중앙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더리움한테 호재인 거는 윌리엄 힌맨이 SEC의 다이렉터로 있을 때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반언을 한 것이 이제 굉장히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SEC가 물론 지금 현재 리플과의 소송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SEC가 이더리움 재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일으키기에는 그 윌리엄 힌맨의 발언이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고 제러미 효과님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를 한 4점 정도로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는 SEC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을 한 2배 정도 높게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러미 효과님이 이더리움이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넘어가게 되면은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더리움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스테이킹을 하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더욱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SEC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가 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좀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한 6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은 카다노인데요. 카다노의 자산은 ADA라고 부르죠. ADA. 카다노 같은 경우는 물론 이더리움하고 비슷하게 ICO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 자문을 잘 받아서 ICO를 미국에서 하질 않았어요. ICO의 95%가 일본에서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5%도 미국 외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SEC의 관할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카다노 자체가 법정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ADA를 다루는 거래소, 미국 내 거래소들은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카다노도 어느 정도 중앙화된 집단들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증권이라고 만약에 판단했을 경우에 이 증권을 다루는 거래소들이 미국 내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은 이것이 만약에 증권이라면은 그것을 거래를 하는 그런 업체들은 증권을 거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증권 라이센스죠. 증권 브로커딜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뭐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대상으로 뭐 소송을 낼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제러미 효과님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다노 자체가 아니고 거래소가 카다노를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을 해서 카다노는 2.5를 주고 있어요. 뭐 그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높지 않은 이유는 여태껏 그런 식으로 거래소를 소송을 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한 2.5 정도로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도지코인이에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ICO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마이닝을 시작을 한 페어 런치라는 방식으로 채굴이 됐고 공급이 됐기 때문에 중앙화된 주체가 자금 조달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가능성 굉장히 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러미 효과님은 비트코인과 같은 10점 만점에 2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카닷도 2017년에 ICO를 했죠. 그래서 한 $200 million 정도 자금 조달을 했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법정 자문을 잘 받아서 미국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러미 효과님은 카다노보다는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5점으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스왑을 말씀을 드리면은 유니스왑은 10점 만점에 4점을 주고 있습니다. 유니스왑은 ICO는 하지는 않았는데 에어드랍을 했죠. 유니스왑 프로토콜을 과거에 사용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에어드랍을 2020년 가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봐서는 저는 이제 전혀 증권 같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워싱턴 DC에 있는 저명한 증권 전무 변호사님은 이것을 증권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러미 효과님도 이분의 어떤 의견을 여기서 약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앤더슨 킬이라는 법률사무소에서 뭐 이런 의견을 낸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설령 증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유니스왑이 이걸로 자금 조달을 한 게 아니고 에어드랍으로 줬기 때문에 유니스왑의 뒤에 있는 회사가 유니스왑 랩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유니스왑을 만드는 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유니스왑 랩에서 챙긴 돈이 없습니다. 자금 조달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설령 증권이다 하더라도 SEC가 소송을 일으켰을 때 이익을 다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실제로 뱉어내야 될 이익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SEC가 챙길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소송을 일으켜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게 봐서 그래서 한 4점으로 제러미 효과님은 이렇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은 비트코인이랑 도지가 2점으로 가장 낮고요. 카다노 가 2.5이고 이더 4점 그렇지만은 2.0으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는 6점 이렇게 되고요. 폴카닷이 5점 유니스왑은 4점 뭐 이렇게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이제 참조 정도인 정보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제러미 효과님은 증권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교육 차원에서 SEC가 만일 소송을 일으킨다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변호사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거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